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가 전격 반입된 지 하루 만에 실전 운용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방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 부통령과 방한했던 미 외교정책부장관이 사드 배치는 어떤 정부도 수개월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도 왜 대선을 12일 남긴 시점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고 또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대통령도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국가적 사안을 이 시점에 결정했는가? 이런 중대사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데 대체 어떤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나요? 다음 정부는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망치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동성애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이슈가 서구사에서 이미 이슈가 대선에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항상 등장하죠. 항상.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등장해서 이 이슈를 놓고 이제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이 갈리고 기독교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처음인데 이건 뭐 서구사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이슈였습니다. 네, 물론 동성애 찬반은 아니고 동성혼 찬반에 대한 이슈가 아주 오래된 거죠. 네, 동성혼 찬반 혹은 뭐 군대 내 동성애 네네. 합법 문제도 사실은 오래된 얘기고요. 예. 동성혼은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는 합법화하고 일부 국가는 아직도 불법이고 하여튼 이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드디어 우리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인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제기됐지만 여하간 이 이슈를 놓고 모든 후보들이 한마디씩 했죠. 네. 이건 그냥 후보들이 어제 내놓은 논평을 그 후보들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컷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또는 뭐 찬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후보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쳐다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뜻에 반한다.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엄벌해야 한다고. 네. 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제 표현을 하면 기술, 갈라치기 기술인 거죠. 이렇게 예, 근데 혐오 발언 될 수 있는 말이어서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상으로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빠졌는데 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라는 멘트가 먼저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차별은 안 되지만 합법화해서 제도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하는 게 옳다.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전향적이 됐어요. 예. 네,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명하게 전선에 섰다고 이제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반길 이슈죠. 예. 각각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있는 토론에서도 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등장하지 않겠는가. 네, 경제 관련이긴 하지만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관련이라는 건 별로 이때까지 보면 주제는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절반 이하로 토론이 되고 대부분 본인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하는데 또 사회자가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요. 대부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이크를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네. 이번엔 손석희 사장이 아니니까 남은 두 번의 토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발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또 짚어보기로 했는데 1번 후보는 어디에 가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오후 경기 성남에서 유세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직선거법상 유세 참여가 불가능한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꿈꾼 적폐청산, 대개혁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뭐 성남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는 이재명 시장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 이런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내 꿈이 아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발언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부분만 저희가 직접 후보의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래정당, 오로지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목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의 프레임인 거죠. 예. 지금 2위 후보에 대한 공세는 의석수가 적다. 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정권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제 2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번 후보는 어딜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충청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형집행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각종 서민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갈라치기죠. 홍준표 후보의 기수는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에 대해서 찬단을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흉악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항상 높게 나와요. 특히 네.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더 그렇죠. 높습니다. 항상 높게 나오는 편인데 다른 나라도 흉악범을 사례로 들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물어보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그건 뭐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갈라치게 하는 자 구체적인 본인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졌습니까? 흉악범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딩을 참 잘 만들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갑자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보수층의 지지를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공세가 지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대통합 정부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다양하게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의 공세, 국민의당으로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격인 거죠. 예, 국민의당이 아니라 통합정부다. 다 함께. 예. 오늘 관련된 내용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공세에 대한 반격인 것이죠. 예, 반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지금 시급한 게 홍준표 후보로부터 다시 보수 표심을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근의 공세는 또 홍준표 후보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표를 뺏어야 되니까요. 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고 근데 이제 연설 톤을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어색해가지고 그 연설 톤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확실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 타겟을 정하고 이런 멘트들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럼 4번 후보는 어딜 갔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어제 대구 갔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구하는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는데요. 측근인 이학재 의원 등은 지난 22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선 전날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도보 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3자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자 거부하는 입장 확실히 내보였습니다. 4번 찍으면 4번 된다라면서 완주 의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이제 본인의 표를 뺏어가거나 뺏어올 후보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취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건 원칙이 안 맞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사실. 당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당론 혹은 당내 분위기.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켜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지금 막판에 이제 표심들이 자기 후보를 찾아서 점점 부동층이 줄어들고 결집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도 바쁜데 지금 당에서는 자꾸 사퇴나 뭐 단일화 얘기. 단일화는 유승민 후보로의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지지율상. 후보가 당론이나 혹은 당의 분위기가 먼저 싸워야 되니까 현재 유승민 후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5번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유세했습니다. 마크롱 후보를 언급하면서 프랑스 대선에서 의석수 많은 큰 정당 후보들은 다 떨어졌다라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을 하는군요. 예,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죠. 국민의당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약간 뭐 정치에서는 당연한데 아전인수로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양강 체제가 무너져서 이런 후보가 부상한 거거든요. 선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표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타겟을 하는지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지율 팍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지금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예요,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 이분이 다 좋은데 너무 약해요. 너무 우유부단해요. 매사가 너무 모호해요. 재벌 개혁 의지는 너무 미약하고 눈치 보고 벌써.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이나 청년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데는 아직 좀 인색하다. 네. 양강구도 요즘, 정의당이 밀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밀 수밖에 없습니다. 각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좀 솔직하네요. 20대에서. 특정 지지층을 타겟해서 이야기했죠. 20대에서 양강구도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심상정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타겟팅을 여기다 했어요. 프레임을. 자, 다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짜서 자기들 지지율을 방해하고 있는 쪽을 공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세를 어제 하루 동안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뉴스 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 전 대표와의 독대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정도 김 전 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대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세월호 관련 뉴스도 단신이 있죠. 네, 세월호 수색에 돌입한 지 열흘째인 어제 미수습자의 유류품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단원고 박여긴 군의 교복이 온전한 상태로 4층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단신이어서 사실은 박영경 군이 그 교복을 입고 있었었는지 입고 있었던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교복을 가져갔다가 배에서 입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교복을 그냥 보관했을 수도 있고. 네,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가지고 그냥 갔는데 가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발견이겠죠. 자,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론조사 발표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네, 5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오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토론이 5월 2일입니다. 예. 5월 2일 날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여론조사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할 수 선거법상 있는데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표 자체가 금지되어 저는 있습니다. 참 이상한 조사라고 생각해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초, 월화 사이에 발표될 여론조사.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제 깜깜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각 후보들 전략을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브리핑 시간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왜냐면은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일주일요? 예, 예. 어떤 전략으로 각 후보들이 나아갈 것인지 이때까지 전략을 되짚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의미인데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판세가 흔들리냐 마느냐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간단히 짚으면 매우 간단해요. 지지층만 타겟팅하고 나머지는 갈라치기 한다. 이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어요. 네. 귀중노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혹은 군 가산점, 뭐 사형제, 동성애 전부 다 갈라치기거든요. 지난 토론에서 굉장히 그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이래 왔고요. 전문가들의 이제 토론의 후평을 보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토론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대선 후보 토론이 토론 경진대회가 아니거든요. 지지층 결집 이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항상 성공적이었어요. 토론회가. 그러니까 매우 품격이 낮거나 지지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데 품격이 낮다고 해서 효과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지지층을 꾸준히 결집시켜서 어떤 시점에 본인이 2위가 되는 순간
급속도로 전통적인 진보 보수 장강 구도로 간다. 이게 전략이죠. 간단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왔고, 이 구도대로만 움직였고, 문제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나머지를 버리는. 나머지를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처를 입든 말든. 그래서 이제 안 후보로부터 보수층이 떨어져 나와도 홍 후보 측이 원하는 속도와 정도로 이 층이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홍 후보한테도 가긴 가지만 다른 후보 혹은 멈추거나 중간에 머물러 있거나 이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제 비용이죠. 네. 그런 것 같고 이 전략을 문재인 후보 지금 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갈라치기 전략으로 군 가산점 남녀를 갈라치기 한 거죠. 동성애 이건 기독교와 그 외 갈라치기를 한 것이고 이게 동성애 이슈는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대체적으로 다 찬성할 거라는 전제하에 들어간 공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이슈 전반에 찬성할 경우에 아마 주말에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 이슈를 유포하면서 크게 갈라치는 그런 전략이었을 텐데 문재인 후보가 이 법제화 부분을 처음에 반대하면서 전략이 사실상 원하는 대로는 안 돌아왔어요. 그렇죠? 다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 법제화는 반대하고 인권차별은 안 된다는 스탠스인데 이게 군대 내 동성합법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성애 찬반으로 점프해서 혼합 공격이죠. 혼합 기술. 예. 갑자기 혼합 기술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보수층 갈라치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예기치 않은 진보 유권자층의 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 거죠. 절반의 성공.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또 바라보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답을 했다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았던 것이. 자, 그리고 또 한 번 판세를 흔들어야 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전략이었어요. 반문재인 정서가 강력하다. 이걸 받아갈 후보가 없다. 이거죠. 출발 지점은. 그래서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나 이탈할 표를 잡고 그리고 양강 구도로 드라이브를 하면 갈 곳이 없는 보수의 보트피플이 올 것이다. 전략도 심플하고 강력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딱 승기를 잡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될 사람이 안철수면 안철수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수 표시면 반문재인 정서로 통일시킨다. 심플한 전략이고 강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공을 방해한 것은 이제 일단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할 때 한 3주간 철저히 자기 편만 지키는 전략으로 보수표의 마지노를 지켰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무너져서 무의미한 지지율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토론 전략에 대한 실패다, 사실은. 이건 여러 번 나온 얘기니까. 왜냐면은 막판 한 2주 남긴 상태에서 지지율이 토론 때문에 이렇게 출렁인 거는 뭐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전례가 없거든요. 과연 남은 기간에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났던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는 따뜻하게, 안보는 강하게. 여기도 역시 심플한 전략이었는데 짧게 얘기하죠. 토론 경진 대응 아닌데 항상 지지율 그러니까 토론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뭐랄까 너무 집요하다, 너무 모질다 이런 인상을 중도 유권자한테 줘서 확 몰리지는 않았다. 저는 이건 근데 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게 후보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당 차원에서 자 이건 잘했는데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걸 보면 당 차원 서포트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의 서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차별화하면서 사표 심리는 자극하지 않는 전략. 이 줄타기를 잘 해왔죠. 비교적. 잘 해왔는데, 남겨진 숙제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 일주일,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각 지지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흩어집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안 거론한 후보 없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3분 30초 만에 모든 후보를 다 훑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가 판단한 현재 판세, 앞으로의 과제, 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광주에 있습니다. 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시군요. 우리 김청수 누구 찍으실 거예요? 원래 이 선거 때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힘이 펄펄 나시는 분인데 요즘은 좀 여러모로 스트레스 좀 받으시죠?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청수가 OK 3번 안철수 찍으면 되니까. 우선 현재 판세에 대한 그 대표님 견해부터 듣고 싶은데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선출된 후에 한 3주간은 급상승했고 네. 최근 2주는 하락 국면이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철수 후보는 거의 10개월간 최저 5%에서 8, 9%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 당의 국민총선 완전 경선 투표에 의해서 후보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연설이나 또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질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한 30%가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기를 걸칠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은 지난 한 2주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조정 국면이 올 거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너무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또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그런다고 껑충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정도 선에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별로 확장성이 없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지지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문재인 공포증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간 원인은 어떻게 당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조정기도 좀 있었고요. 또 뭐 솔직히 TV 토론에서 기대하는 안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철수 하면은 통합과 미래,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가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많은 참 말쟁이들 속에서 말쟁이요? 네거티브에 그냥 말려든 거예요. 말려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천정배 공동위원장이 그분들하고 그런 토론을 하려면은 박지원 대표밖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거긴 제가 있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말싸움하는 데는 대표님이 가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전략도 실패였다. 예를 들면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선거는 공격이지 수비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하실 분일 텐데
예를 들어서 갑철수 MB 아바타, 이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들고 나온 건데, 이건 자신이 자신을 공격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 전략의 실패는 누가 이런 전략을 세고 나온 건가요? 물론 저도, 예. 선거는 공격이다. 예. 선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제로 네거티브 하는 문건을 제가, 입수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예. 문재인 캠프에서는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다가 지금은 오리발 내고 우리 게 아니다. 예. 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네거티브 문자 폭탄을 내려놓은 거예요. 네. 안철수는 갑철수다. 특히 호남에서 호남인들과 안철수의 이간질시키는 기가 막힌 그 네거티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MB 아바타다. 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 같은 데 오면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우리는 안철수 지지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도 목이 새라. 광주 전남북을 다니면서 이미 한 7, 80차례 유세를 했고 그걸 거의가 다 해명하는 데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캠프에서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당에서 유세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토론회에서 후보들을 상대로 먼저 이 얘기를 그러니까 꺼내는 건, 예.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너무나 심한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예. 해명된 그러한 차선책도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전략이 아예 실패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전문 기자들이 평점을 한 거 보면은 제일 잘한 A+는 유승민, 그리고 B+로 안철수, B로 심상정, 공동 꼴등이 문재인 홍준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현명한 눈을 가져서 문재인 후보 보십시오. 여보세요. 내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라. 이건 좀 오만한 태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JTBC 주최하는 마지막 토론은 우리는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다 된 듯한 그 특유의 오만함이 나타나서 손해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토론에 대한 분석은 알겠습니다만 그 앞 토론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전략을 세웠나 하는 거였습니다. 전략을 예. 누가 세웠다라기보다도 그때의 포커스는 예. 네거티브에 대한 공격적 방어를 하자. 그런 것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갔고 우리가 좀 국민 통합과 부패 척결 그리고 미래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심한 네거티브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렇지만 후한 평점은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상승세도 분명해 보이는데 이 상승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왜 상승했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 상승세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홍 후보의 상승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를 저는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분이 말재간이 좋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공격적이고 그래서 과격한 극우 보수를 자극할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잠시의 현상이지 투표 결과를 보면은 건전한 보수들이 홍준표 후보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일시가 한 열흘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캠프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상승을 상대할? 홍준표 후보는 상대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그러한 식으로 토론에 임하고 사방천지에 가서 그러한 발언을 쏟아내면은 건전한 국민들이, 물론 극단적인 국민들은 추종하겠지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예. 우리는 정권 교체가 돼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구속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돼 있고, MB의 4대강 비리나 자원외교 비리, 이러한 문제를 다시 척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정권 교체가 돼 있는 거예요. 즉 야야 대결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대결인데 그 두 후보를 놓고 보면서 과연 누가 미래를 더 잘 대비할 수 있느냐. 제4차 산업혁명 얼마나 지금도 원튼 원치 않든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냐. 이건 벌써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자신이 홍준표 후보를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구에 가서도 홍준표 후보가 뜨는 것을 보고 누가 웃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박수 받고 다닌다. 민주당은 홍 후보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 대구에 가서 네. 보수층이 강한 곳에 가서는 홍준표 후보, 그래도 후보인데 말씀할 수밖에 없죠. 가령 노동계에 가서 심상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홍찍문 얘기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예. 지금 이조 시대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이 재밌으니까 먹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가 옥황상제 된다. 박근혜가 옥황상제 된다. 지금 그 탄핵 파면된 박근혜를 무슨 왕처럼 그렇게 모시는 게 뭡니까? 이건 도저히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잡범들이 쓴 판결문 같다, 이런 태도를 보고 건전한 보수나 상식 있는 보수가 홍준표가 대통령 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가 하락 국면이다 보니까 이게 추세를 바꿔놔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회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말씀하시기 전에요. 네. 제가 실제로 호남을 그제 어제 전라북도, 광주, 전남 다 들어갔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왜 주위에는 문재인 찍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낮게 나오느냐. 네.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은 예. 전국 어디를 가든 예. 바닥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샤이 안철수. 예. 샤이 안철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틀 전부터 유세를 하면서 여론조사 서울에서 걸려오는 전화마다 받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꼭 눌러줘야만이 1등이 되고, 그래야 다른 부동층에서도 안철수 되겠구나 하고 한다 해서 사실상 여론조사에 좀 응해달라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왜 샤이할까요? 뭐가 부끄럽다고? 말씀이 맞다고 치더라도? 아니, 샤이 안철수라고 우리 김총수가 얘기했지,
아니, 저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것은 예.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않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그럴 경우 샤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샤이 홍준표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 그건 좀 그 이해가 안 샤이 되는데. 예. 홍준표도 있고, 샤이 문재인도 있고, 샤이 안철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예, 왜 하는 그렇습니까? 것은 우선 자신을 못 가졌을 때도 있고 예. 확실하게 지지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태여 나타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죠. 충성도가 낮다는 표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들은 대개 전국의 문파 조직이 좋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 알겠고요. 보십시오. 예. 자,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예. 지난 2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 와서 총리는 호남 총리 주겠다. 그런데 어제 서울 방송기자클럽에서는 비영남권으로 더 폭을 넓혀놨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하고 또 전직 국회의장은 불법 문건을 가지고 와서 호남이 인사차별을 받지 않았다 하고 했다가 이게 불법 문건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는 자기 비서가 집으로 배달한 것 복사해왔다. 이러한 불법 문건을 엄청나게 살포시키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 됐냐 나는 행복하다 하고 문자들 보내는데 그게 오만이죠. 고개 쳐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는 어제 무슨 얘기를 오갔고 어디까지 합의했고 어떤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제가 그제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그제 예. 아침 식사를 김종인 대표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제 최명길 의원이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이다 해서 어제 입당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최명길 의원을 즉각 안철수 후보 유세팀에 합류시키려고 했는데 김종인 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해서 어제 갔기 때문에 그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직접 대화는 아직 공유가 안 됐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제 아침 김종인 대표와 식사를 하고 그 내용을 안철수 후보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전화로. 예.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전화 토론을 해서 어제 두 분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저와 김종인 대표 간,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대표 간에 이루어진 대화는 예. 제가 알아도 얘기할 수 없는 아직 거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몰라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몰라도 아마 모른다고 하실 수 없다. 안철수 예. 후보가 직접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그럼 한 가지만 그러나 여쭤보자면. 어떻게 됐든 예. 김종인 대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예. 내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적을 2번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당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입당은 아니다. 안철수는 돕겠다.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돕겠다까지는 입당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감으로는 예. 입당을 하지 않고 외곽에서 안철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게 하나 있다고 저는 내용은 모른 채 전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준비된 게 글쎄요. 어젯밤 저도 네. 지금 광주에 있지만은 예. 우리 당 출입 기자들 한 20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하는데 예. 거기에 김종인 대표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으로 입당하느냐? 입당까지는 하신다는 말씀이 김종인 대표한테 못 들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개헌을 굉장히 안철수 후보도 강조를 하는데 임기 단축, 예. 예, 임기 단축 얘기를 김종인 대표는 그 전에 네.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저는 저와 안철수 대표 간에 나눈 대화나 또 제가 김종인 대표께 드린 말씀은 임기 단축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죠. 제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찍어요.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늘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태그 매치로. 지난주까지의 두 분 말고 새로운 두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도망가셨군요. 아니, 저희는 이제 해보고 재배 없어가지고 교체했어요, 사실. 누구예요, 두 분이 못하시면 또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수석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셨고요. 국민의당 장진영 선대대변인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찰스입니다. 원래 저희가 빙의 토론을 잘 하는데 오늘 유여해 수석 부대변인님은 홍준표 후보의 이 빙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아까 바깥에서 안 하겠다고 버둥거렸는데요. 네. 옆에서 장변이 응원하셨어요. 해보라고. 할게요. 아, 그래요? 할게요. 홍준표 후보에게 빙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반칙이다 싶어가지고. 제인 하세요, 제인. 예. 제인 하세요. 그럼 오늘 제인? 아니죠. 두 분이 서로 공감을 아니요. 오늘 애매 제인. 무리수를 던지지 마시고, 무리수를 던지시면 방송 중에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자, 두 분은 사실은 법 쪽에, 법대 교수 변호사, 이렇게,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라 서로 아시는 사이죠. 잘 알죠. 전 네. 친하다고 주장하고 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죠. 네. 네. 무지 좋아하는 오빠죠.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그런 사적인 관계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빙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유 대변님이 이건 반칙이다 싶어서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나오시면 그 네이밍은 꿀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한. 그건 반사.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유 대변인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 그건 아니고 네. 트럼프. 트럼프. 자,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두 분은 기분 좋게 얘기하시고 자당의 지지율은 충분히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신 상태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막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막판.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중반입니다, 중반. 네. 아직 12일? 11일? 이렇게 11일 남았죠. 우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꺾어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입이 열었다. 그러면 현재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2번 쪽에서 먼저. 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지금 판세를 얘기하면 뭘 해도 불리하거든요. 뭘 말해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예. 우린 굳건하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양 후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시작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고 이제 달릴 거고 준비하고 달리기 시작했더니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걸 왜 저기다 물어봅니까? 아니, 상대편이 저기 아니, 있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올라갈 거다. 같이요? 누군가가 내려갈 거다. 뭔 소리야. 문재인 후보가 내려갈 거다. 그러면 2번, 3번이 같이 올라가는 전략인가요? 참 이게요. 앞에 친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잔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지금 잔인하게 앞에 하세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네. 얼굴을 못 보고 얘기하겠어요. 서로 아무래도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지금 예.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보수층 지지표가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토론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뭔가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지지율이 보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거죠. 정체성이 어떤 뭐라서? 부분이. 네. 자, 보수냐? 보수라고 믿었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반론하시죠. 네. 잘 씁니다. 우리가 탄핵이 언제 결정됐죠? 기억나세요? 그런 거 묻지 벌써 마요. 까마득하죠? 날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3월 달리느라 9일 정신이 아니었나요? 없습니다. 네? 3월 9일. 3월 9일이죠. 3월 그러니까 9일. 5월 3월 9일이 9일이죠. 선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까마득해요. 그런데 지금 탄핵 때문에 벌어진 선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탄핵 때 TK까지도 95%가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뭐 한 달 갓 지났는데 뭐 그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정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뭐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아직은 인기투표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고 친근하니까. 그러나 그게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로 나타나기에는 지금 탄핵이 너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표심은 다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야 지지율 8%대로 몇 달을 버틴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로 그렇게 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숙달이 됐어요. 몸에 뱄고 샤이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소극적인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다. 계속 이분들의 표심이 드러나면 여기 보면 저기 질문지에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실제 판세는. 지금 여론조사는 샤이 안철수가 안 잡힌 거다. 네. 한마디로. 네, 안 잡힌다. 한 10%는 된다, 최소한. 근데 샤이 문재인도 있대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TK 지역에서는 샤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각 당이 다 샤이를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떠나서 샤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기대치거든요. 네. 기대치는 일단 확률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정말 보수층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그동안은 가져갔었잖아요. 그건 네. 보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보수가 그러니까 없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누구냐? 누가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표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좀 실망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국면에서 다들 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보가 나왔으니 이제 하고 시작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실수를 몇 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있고 또 이번에 저는 그건 문재인 후보가 그러고 있죠. 아니요, 안철수 후보가 뭘 후보를 안 해요. 갑철수에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해명을 뭘 안 해, 해명을 하고 갑자기 있는데. 갑철수, 그리고 이런 문제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딸 문제에 관해서도 네. 계속해서 해명하라고 해도. 해명 다 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더 필요해요? 그 해명이 네. 출생기록부 보여달라. 그리고 그러면 출입국 기록 보여달라. 그리고 1+1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보여주면 돼요. 보여줘요. 그러면은 1번 표 다 옮겨올 수 있어요. 보여줘요, 그냥. 저렇게 설명을 해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좀 더 얘기하면, 네. 미국 트럼프 선거도 그랬고, 구글은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 트렌드는. 네. 지금 구글 트렌드, 나흘 전에 신동아 기사를 보면, 구글 트렌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흘 전 기사로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맞을 거냐, 그런 구글의 트렌드가 맞을 거냐. 이거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구글 트렌드가 더 그러니까 빅데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구글 트렌드라는 그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하고 구글 그렇죠. 트렌드하고 예.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검색해 보느냐. 그렇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네. 홍준표 후보는 많이 나와요?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주로 부정적인 검색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 돼지가 같이 붙겠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근데 샤이가
만약에 어디는 조금씩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면 누가 제일 클까요? 지금은 이건 뭐 저희 측 분석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만하죠. 예, 그거는 진짜 아니 그건 정말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럴만해요, 진짜로. 정말로요. 네. 이거 참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까지 택시 타고 자유한국당 갑니다 하면 조금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힘내요. 힘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택시를 타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10번을 타면 6번 이상이 서울 지역에서요? 그렇죠. 10번 서울이죠. 타면 6번이 힘내라 그래요? 힘내라 그래요. 10번 중에 6명이 그러면 홍준표 후보 샤이 지지자였다는 겁니까? 그건 너무 모르죠. 가장이 심하신 거 아침에 제가 이뻤던 우리 걸까요? 유 교수님 울었어요? 택시에서 운 거 아니야? 택시에서 아니요. 제가 혹시 이뻐 보였던 거 아닐까요? 네, 무리한 거 던지지 마시고요. 아, 저 지금 오늘 홍준표 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네. 샤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의 샤이는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존재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조사하는데 샤이가 있었다는 건 그건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샤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샤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극적인 지지층이에요. 덜 적극적이다. 반문.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돌아다니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2개가 있어요. 절대, 죽어도. 요 2개가 많이 붙어요. 죽어도 안 돼. 문재인은 절대 안 돼. 요거를 많이 붙이세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문 정서죠. 네. 그런 반문 정서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샤이 안철수라고 할 거냐라는 그건 좀 분류 방법에서 근데 그런-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은 안철수지만 비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문 정서가 강해서 네. 결국은 안철수를 선택할. 전략적인 보수층.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층. 그분들이 뭐하러 여론조사 그걸 받고 있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도 아닌데.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에 갈 수도 있죠. 옛날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안 갔던 이유는 갈 수 없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막아야 되려면 누굴 찍어야 되느냐. 홍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었으면 홍준표 후보를 찍겠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더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옮겨온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찍문이라고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박지원 누가 대표님.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박지원 우리도 듣는 대표님. 소스가 있는데 근데 홍찍문 하니까 사람들이 홍 찍으면 문대? 문 싫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홍찍문이면 안으로 가자고 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홍찍홍 했어요. 그러니까 홍 찍으면 홍이 돼? 그러면 안에서 빠져나오자라고 하는 정서가 지금 많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근데 그렇게 충분히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치 이제 시작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5월 2일까지만 이제 여론조사가 잡히니까 그 다음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굳게 믿고 가야죠. 요새 그런 얘기 있다더라고요. 문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오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홍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아니야, 그쪽에선 그러더만요. 네. 문으로 들어가서 안을 보니 홍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만. 와, 이 상대 캠프도 다 아는구나, 서로. 우리는 문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요즘 핫 이슈가 갑자기 된 이 동성애 관련 이슈. 이건 각 캠프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주제를 던졌으니까. 우리 캠프는 동성애를 찬성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걸 법적으로 뭐 막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절대 범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될 경우에는 벌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동성혼은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일까? 만약에 그러면 아기를 입양하게 될 것인가?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그건 개인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입장인 아니, 것 같은데. 후보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지금 대변인께서. 저 지금 빙의에서 깨어났어요. 캠프 입장은 그렇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동성애는 엄벌에 처한다는 워딩으로
네. 아니 극혐이죠, 극혐. 그래서 네. 사실 그 부분은요. 네. 저도 좀 위험한 전략이네요. 저도 그 부분을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거 근데 뭘 처벌하지? 어떻게 처벌하죠? 어떻게 네. 처벌하지? 집에 쳐들어가나요?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애매해서 오늘 아침 회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회의보다 여기 우리 오시네요. 공장장이 더 좋아가지고 제가 이리 와서 지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당 입장은 정리됐나요? 이게 참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어저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경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거는 찬반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요렇게만 따지면 두 당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 자신이 그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아니,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뭐 말 워딩 그대로만 하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예. 워딩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게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거에서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거는 잘못.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장 대변인, 그러니까 유 대변인님은 유 대변인님의 입장만으로 보자면 유사해요. 그죠? 지금 유사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의 이렇게 보면 의견이고. 후보는 근데 다르다는 거죠. 후보의 입장은 정말 들어가서 제가 정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오늘 우리 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침 회의를 못 갔다니까요. 오늘 아마도 저녁 토론회 때 다시 나오겠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그 동성애라고 해서 처벌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종교의 싶은데. 영역에서야 종교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야 뭐 그럴 수 네. 있겠지만 네. 문명 그렇죠. 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건 할 수 있죠. 만약에 길거리에서 정말 심하게 그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아침부터 쓰기 참 용어가 그런데 약간 변태적인 건 처벌하잖아요. 지금도 법으로서. 공연 음란죄라든지 등등으로 처벌하고 그건 다른 있잖아요. 차원. 공연 음란죄는 그런 거는 동성애 문제라 할 수 이성애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거를. 동성애, 이성애 다 똑같이 처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성애라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뭘 해도 안 막아져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안 막아져. 법조인 애쓰지 사오니까 마시고. 그 부분은 애썼다. 비위가 안 돼, 캠퍼에서 아주 그냥.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드 문제 또 대립하는 사드 문제는 각 당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것도 저부터 그러면 얘기를 예. 할게요. 저희는 일관되게 사드는 배치해야 되고 또 네. 사드 부분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건 군사적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찰스. 잘 씁니다. 예. 사드는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예. 근데 일관된 거는 뭐냐면 국익이 어떤 것이 국익에 유리하냐 요걸 가지고 계속 판단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사드를 반대할 때 들었던 중요한 논리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컸어요. 예. 예. 그 사드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계속 숨기다가 갑자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주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거죠.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사드를 들여오는 건데 국민들의 건강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뭐 5차 핵실험 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실험 또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됐고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게 네. 이제 그런 입장이 됐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여전히 절차적인 문제는 지금 또 생겼죠. 네. 어저께 새벽에 사드 장비가 이제 성주에 들어가면서 12명의 주민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무리하게 또 들어가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또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에서는 계속 자 안철수 후보 해명하세요라고 하니까 해명했는데 왜 계속 하라고 하냐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드 문제가 그거예요. 사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드는 국민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하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또 절차적인 문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배치 그런데 장소를. 그 부분은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적인 거예요. 군사적인 거 모든 걸 오픈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배치를 못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배치가 필요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 누가 미사일을 뭐래요? 쏘고. 근데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지켜서 법을 지켜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근데 합니까? 법을 그렇게 하면 안 완전히 되죠.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지 못하는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절차 부분하고 제 입으로 언급하지 않겠어요. 하나하고 두 개는 제가 오늘 접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여기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딴 거 넘어가 주세요. 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 문제는 한 5% 있다. 5%. 네. 난 95%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하고 있다. 지금 남북 간의 긴장 혹은 북한의 태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 5%를 어기더라도 일단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시급하게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한다. 그 대통령 선거가 솔직하네요.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요. 솔직하네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그러니까- 뒤에 이 부분을 미룰 수 있고 나중에 논의한다라고 아니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은. 뭐 그 그래서 부분은 그렇죠.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자. 진짜로 열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지만 예. 오늘 제가 어저께 밤에 예. 긴급 논평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준용 씨 관련된 건데 새로운 사실이 이제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문준용 씨의 그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잘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어떤 언론에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났고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발표하고 요거에 이제 연장성산에 있었던 건데요. 문준용 씨가 다른 거 다 빼고 2007년 1월 8일 날 고용정보원에 첫 출근을 합니다. 예. 첫 출근을 딱 했는데 그때 발령장에 그 고용정보원 입사 발령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노동부 자벌드 설립 추진기획단으로 파견을 명함 이 발령이 같이 떴어요. 예. 발령 일자는 2007년 1월 8일 그날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준용 씨는 고용정보원이 아니라 자벌드, 성남에 가면 자벌드 있어요. 그게 이제 생기기 전에 그 추진기획단이었는데 추진기획단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어저께 확인된 게 뭐냐면 그 자벌드 추진기획단 TF 단장이 지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권태성 씨라고. 예. 그 위원장이 우리 단 1분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총 우리 시간이. 네, 예. 우리 멤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문준용 씨가 안 왔다. 없었다. 파견받은 사실이 없다. 고용정보원에서 온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연구원 2명 뿐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예. 문준용 씨는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서 일할 이유가 없었고 자벌드 TF에서는 오지 않았다고 하니 거기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계속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학점 받은 문유라하고 정유라죠. 정유라가 여기 일 안 하고 월급 받아간 문준용. 그래서 이제 문유라로 확인이 됐다. 오늘은 그러면 요걸로 국민당이 공격을 하겠군요. 예. 알겠군요.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예. 정말로 큰 중대한 뉴스가 터졌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돕겠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포격할게요. 1위는 공적이니까. 네. 문 캠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러게요. 문제는, 이 문제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고 자 제일 그러면 아쉽네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각각 서로든 혹은 하고 싶은 말이든 꼭 하시고 가셔야 되는 준비해온 멘트 혹은 공격이든 뭐든 네, 전 마지막 간단하게 표현은,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어쨌거나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진실성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에서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를 보셨으면.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그러니까 3번 말하면 2번 이상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뢰성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이야기, 팩트체크 정말 제로, 다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토론회를 오늘 저녁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팀에는 오늘 함께 계속해서 문준용 건 같이 체크합시다. 1번은 공정이어서. 네. 예. 네. 이제 제가 하면 되죠? 지금 계속 각 캠프에서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계속 일관되게 그거였어요. 국회에 상임위를 열어서 환노위하고 교문위를 열어서 각자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런 상대방 후보의 검증 문제, 이거를 다루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문 캠프에서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꼬리를 내리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조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의 상임위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그 내용을 밝히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문 캠프가 여기 없는데 주로 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하셨고. 1등의 팔자지 어찌겠습니까, 이게. 자, 두 분 코너가 과연 다음 주 살아있을지는 저희가 날라온 문자 분석을 좀 해보고요. 반응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제 욕이 도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수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의 장진영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제가 황교익 막칼럼니스트를 황교안 막칼럼니스트라고 문자를 보낸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깜빡하고. 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안 죄송하고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황교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서 하죠, 요즘. 맞아요. 뭐 오부도 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재불식간에 입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저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황교익입니다. 자, 모조리 다 무너뜨리려는. 근데 무너뜨리는데 이게 또 반론을 하기 힘든 게. 네. 단군 신화까지 거슬러 가지고 뭐 짧으면 100년, 200년, 길면 뭐 한 몇백, 1000년까지 막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자, 오늘은 어떤 신화가 무너집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유세들을 하시는데. 시장 가죠, 시장. 그렇죠.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아마 재래시장일 것 같아요. 네. 재래시장 가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어묵. 네. 그냥 그걸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신문에서 그냥 어묵 먹는 장면 가지고 막 쫙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글도 써놨던 걸 봤는데. 저도 기억하는 한 모든 대선 그리고 거의 모든 총선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그래요. 전통적인 유세 장면. 어묵을 서민의 음식 한 상징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다 먹어봤을 음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도 않을 그런 음식을 시장에 가서 꼭 그걸 또 들고 이렇게 먹는 포즈를 취해요. 또 근데요. 예. 저는 시장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가서 먹을 때 그림으로 나오는 것 중에 어묵이 이 꼬챙이가 있지 않습니까? 떡은 손밖에 안 보여요. 네. 꼬챙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나와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얼굴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떡볶이나 이런 것은 사실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손도 멀리 있고. 그리고 앞에 또 이렇게 냄비에서 이렇게 김이가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어묵이 나오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 선거 유세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말인데 나는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쩌고 항상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당신들의 그 삶을 잘 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말들을 못 해요. 다들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정치하려고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좀 넉넉한 가정 출신들이 많아요. 이번 대선 후보들은 그래도 가난한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조금 가난한 총선 후보 정도 되면 그렇게 힘듭니다. 예, 그렇죠.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그걸 서민들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꼭 이렇게 어묵 들고 이렇게 먹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실 뭘 시장에서 먹는 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국밥, 그렇죠. 사실 먹방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대선 먹방의 창시자. 근데 이렇게 잘 먹어주면 또 그 유권자들이 또 좋아해요. 꼭 무슨 어머님들은 자식 같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밥 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참 보기가 싫어요, 제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뭘 잘했다고 그 시장 가서 그걸 먹는 걸 이렇게 드세요 하고 주세요. 그 정치인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사실 지금 삿대질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왜 나라 꼴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실 강렬하게 무슨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또 시장 상인들도 싫어한다고 해요. 많은 경우에. 연출하는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제가 듣기로도 멈출 곳도 정해놓고 어디서 맞습니다. 멈추고 무엇을 먹으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상인하고 왜냐면은 갑자기 멈췄는데 하필이면 그 후보를 싫어하는 상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꺼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묵을 집어 던진다든가. 그래서 미리 섭외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섭외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면 그래도 반가울 텐데 모두가 다 오니까요. 맞아요.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올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이 어묵이 이제 서민 음식의 대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 그런 음식은 아니죠. 어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묵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과거에는 오뎅이라고 많이 했었죠. 오뎅이죠. 오뎅을 어묵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번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다른 겁니까? 오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묵, 무, 곤약, 달걀, 이 기타 등등을 꼬치에 깨워서 이렇게 간장에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일본 음식. 그러니까 지금 보자 그러면 오뎅탕, 어묵탕 해서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여러 개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음식을 두고 오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꽃이 여러 가지가 꽂혀 있는. 그렇죠. 번역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어묵꼬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어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 말로는 가마보코죠. 이제 가마보코가 어묵이 되고 오뎅은 꼬치 음식 어묵 꼬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잘못돼 있는 정확히 1대1로 번역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근데 일본에서도 사실 서민 음식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그냥 음식이고요. 원래는 시장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약간 고급한 이런 음식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일본에 가면 이런 좀 고급한 어묵을 파는 데는 그냥 케이크 전문점처럼 이렇게 진열도 쫙 해놓고 이런 식으로 팔아요. 일본에는 뭐든지 고급화하니까 이건데. 그렇죠. 근데 이 일본에서 온 음식인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런 공장들을 이렇게 이제 차렸겠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어묵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거의 튀기는 그런 방식의 어묵만 먹고 있는데 굽는 거, 찌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어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차려서 만들어서 먹고 하던 걸 해방되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시 받았죠. 그러면서 굽고 찌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건 조금 고급스러운 기술이에요. 당시만 설비도 하더라도. 좀 네.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건 약간 뒤로 미루고 네. 이제 튀기는 방식의 어묵만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는 덴뿌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덴뿌라라고 네. 불렸죠. 그 덴뿌라라는 말이 튀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덴뿌라 보통 저 마산, 부산, 군산, 인천 뭐 이런 이제 바닷가 지역 이런 데서 많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사실 어묵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고요. 그렇죠. 예. 볶음은 덴뿌라라고 했고 가마볶고 덴뿌라 예. 뭐 이런 말 리어카에서는 다 오뎅이라고 했고 예, 그렇죠. 어묵이라는 말을 이제 굳이 제 우리말로 순화하느라고 그 어묵도 사실 잘못 지은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묵은 아니죠. 예. 묵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외래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예. 자꾸 우리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쓰레빠는 쓰레빠라고 물건이 다르다고 슬리퍼하고 그 샌드위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부르지 않고 햄버거 뭐 이런 거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그냥 오뎅, 가마볶고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지 문제가 않을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일이라고 또 이렇게 친일하고 멋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용어가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서민의 근데, 예. 음식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생선을 튀길 때 고래 기름이라든지 정갱이 기름이라든지 돼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썼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죠. 귀했죠. 그래서, 어묵도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60년대 넘어가면서 아주 흔한 음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식용유를 좀 값싸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뭐 동방유랑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묵도 예전에는 그냥 생선들 아무 생선이나 잡으라 그러죠. 그 상품 가치가 없는 자잘한 생선들 잘 안 통째로 먹는 그냥 생선을 그 조기 작은 거, 갈치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갈아서 그냥 섞어가지고 먹었던 거죠. 근데 싼 음식의 한 상징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생선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의 또 밀가루가 또 들어가죠. 거의 동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서민의 음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서민의 한 상징 음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묵 맛도 좀 맛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즘에는 그 국산 생선으로 생산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어묵 자체가요? 네. 그 연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연육을 원료육입니다. 그걸 보통 베트남이나 뭐 남중국해에서 잡은 뭐 이름도 뭐 긴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뭐 들어보지 못하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생선들 가격 단가 가장 낮은 생선으로 어차피 싼 음식이니까 해외에서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근해에서는 잡히지 않는 걸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 물고기를 먹고 있는 거네요. 어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묵을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또 그 한국의 정치 현실을 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떻게? 사실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툭 던져준 그 정치 체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독재도 나타나고, 뭐 이상야릇한 뭐 탄핵도 되고, 이 시민들이 뭐 제정신이 없어요. 저게 바른 정치인가, 민주가 뭔지, 공화정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제 모양의, 제 맛의 그런 어묵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어묵이야 뭐 이러면서 서민들의 한 상징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게 그 정치인들이나 어묵이나 그 모양이 좀. 근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제가 하고 싶었지만은. 입에 담지를 못했는데. 우리 정치 체제로 수입된 후에 혼란도 겪고 아직 제대로 근본을 못 잡았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먹는 어묵을 보면 우리 정치 현실과 닮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상하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혼자실 텐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제가 먹고 삽니다. 어묵을 보시면서 우리 정치인과 닮았구나. 저 근본 없는 음식을. 이제 후보님들 이제 어묵 이제 그만 들고 사진 찍지 마시고 재래시장 가면 좀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음식들도 많거든요. 한국형 어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로 개발되고 있나 혹시? 그런 거 말고 네. 재래시장에 가면 재래시장만의 특유한 음식들을 지방 개발하고 음식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방의 음식들. 기왕이면 그런 거 드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향토 음식 이런 것도 좀 홍보도 좀 되게 하고 많이 되네요. 이런 것들 하셔야죠. 어묵은 그냥 부산 어묵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유세 가셨을 때 이렇게 드시고. 네, 강원도 가서도 어묵 먹고 대구 가서도 어묵 먹고 그러지 말라고. 근본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차라리 그 지역 음식을 맞아요. 먹어서 후보가 먹는 음식이 저게 뭐지? 맞아요. 해서 이제 기왕에 먹방 찍으려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먹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일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마칼럼니스트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가. 이 대선 전국에서 맛으로 무엇을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뭘 어떻게든 엮어야 되니까. 어제 밤부터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머리에 좀 쥐가 좀 났었어요. 근데 엮였고요. 충분히 엮였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네, 어묵 해가지고 뭔가 했다고. 정치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어묵이 뭐지? 어묵 중간부터 들었는데. 자, 어묵 오뎅이었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이런 멘트들 계속하고 있고요. 자, 4번 후보는 어딜 갔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어제 대구 갔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구하는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는데요. 측근인 이학재 의원 등은 지난 22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선 전날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도보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 위로하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3자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자 거부하는 입장 확실히 내보였습니다. 4번 찍으면 4번 된다라면서 완주 의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이제 본인의 표를 뺏어가거나 뺏어올 후보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취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건 원칙이 안 맞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사실. 당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당론 혹은 당내 분위기.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막판에 이제 표심들이 자기 후보를 찾아서 점점 부동층이 줄어들고 결집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도 바쁜데 지금 당에서는 자꾸 사퇴나 단일화 얘기. 단일화는 유승민 후보로의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지지율상. 후보가 당론이나 혹은 당의 분위기와 먼저 싸워야 되니까 현재 유승민 후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5번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유세했습니다. 마크롱 후보를 언급하면서 프랑스 대선에서 의석수 많은 큰 정당 후보들은 다 떨어졌다라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을 하는군요. 예,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죠. 국민의당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약간 정치에서는 당연한데 아전인수로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양강 체제가 무너져서
이런 후보가 부상한 거거든요. 선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표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타겟을 하는지,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지율 팍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지금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예요,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 이분이 다 좋은데 너무 약해요. 너무 우유부단해요. 매사가 너무 모호해요. 재벌개혁 의지는 너무 미약하고 눈치 보고 벌써.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이나 청년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데는 아직 좀 인색하다. 네, 양강구도 요즘 정의당이 밀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밀 수밖에 없습니다. 각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좀 솔직하네요. 20대에서 특정 지지층을 타겟해서 이야기했죠. 20대에서 양강구도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심상정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타겟팅을 여기다 했어요. 프레임을. 자, 다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짜서 자기들 지지율을 방해하고 있는 쪽을 공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세를 어제 하루 동안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뉴스 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 전 대표와의 독대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정도 김 전 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대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세월호 관련 뉴스도 단신이 있죠? 네, 세월호 수색에 돌입한 지 열흘째인 어제 미수습자의 유류품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단원고 박여긴 군의 교복이 온전한 상태로 4층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단신이어서 사실은 박영경 군이 그 교복을 입고 있었었는지 입고 있었던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교복을 가져갔다가 배에서 입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교복을 그냥 보관했을 수도 있고. 네,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가지고 그냥 갔는데 가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발견이겠죠. 자,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론조사 발표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네, 5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오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네, 토론이 5월 2일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또 발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또 짚어보기로 했는데 1번 후보는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오후 경기 성남에서 유세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직선거법상 유세 참여가 불가능한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꿈꾼 적폐청산, 대개혁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뭐 성남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는 이재명 시장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 이런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내 꿈이 아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발언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부분만 저희가 직접 후보의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비리정당, 오로지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목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의 프레임인 거죠. 예. 지금 2위 후보에 대한 공세는 의석수가 적다. 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정권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제 2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번 후보는 어딜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충청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형집행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각종 서민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갈라치기죠. 홍준표 후보의 기술은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에 대해서 찬단을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흉악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항상 높게 나와요. 특히 네.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더 그렇죠. 높습니다. 항상 높게 나오는 편인데 다른 나라도 흉악범을 사례로 들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물어보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그건 뭐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갈라치게 하는 자 구체적인 본인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졌습니까? 흉악범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딩을 참 잘 만들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갑자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보수층의 지지를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공세가 지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대통합 정부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다양하게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의 공세, 국민의당으로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격인 거죠. 예, 국민의당이 아니라 통합정부다. 다 함께. 예. 오늘 관련된 내용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공세에 대한 반격인 것이죠. 예, 반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지금 시급한 게 홍준표 후보로부터 다시 보수 표심을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근의 공세는 또 홍준표 후보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표를 뺏어와야 되니까요. 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고 이제 연설 톤을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어색해가지고 그 연설 톤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확실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 타겟을 정하고 5월 2일 날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여론조사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할 수는 선거법상 있는데,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표 자체가 금지되어 저는 있습니다. 참 이상한 조사라고 생각해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 초, 월화 사이에 발표될 여론조사.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제 깜깜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각 후보들 전략을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브리핑 시간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왜냐면은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일주일요? 예, 예. 어떤 전략으로 각 후보들이 나아갈 것인지 이때까지 전략을 되짚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의미인데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판세가
흔들리냐 마느냐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간단히 짚으면 매우 간단해요. 지지층만 타겟팅하고 나머지는 갈라치기 한다. 이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어요. 네. 귀중노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혹은 군 가산점, 사형제, 동성애 전부 다 갈라치기거든요. 지난 토론에서 굉장히 그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이래 왔고요. 전문가들의 이제 토론의 후평을 보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토론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대선 후보 토론이 토론 경진대회가 아니거든요. 지지층 결집 이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항상 성공적이었어요. 토론회가. 그러니까 매우 품격이 낮거나 지지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데 품격이 낮다고 해서 효과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지지층을 꾸준히 결집시켜서 어떤 시점에 본인이 2위가 되는 순간 급속도로 전통적인 진보 보수 양강 구도로 간다. 이게 전략이죠. 간단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왔고 이 구도대로만 움직였고 문제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나머지를 버리는. 나머지를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처를 입든 말든. 그래서 이제 안 후보로부터 보충이 떨어져 나와도 홍 후보 측이 원하는 속도와 정도로 이 층이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홍 후보한테도 가긴 가지만 다른 후보 혹은 멈추거나 중간에 머물러 있거나 이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제 비용이죠. 네. 그런 것 같고 이 전략을 문재인 후보 지금 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갈라치기 전략으로 군 가산점 남녀를 갈라치기 한 거죠. 동성애 이건 기독교와 그 외 갈라치기를 한 것이고 이게 동성애 씨는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대체적으로 다 찬성할 거라는 전제하에 들어간 공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이슈 전반에 찬성할 경우에 아마 주말에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 이슈를 유포하면서 크게 갈라치는 그런 전략이었을 텐데 문재인 후보가 이 법제화 부분을 처음에 반대하면서 전략이 사실상 원하는 대로는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다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 법제화는 반대하고 인권 차별은 안 된다는 스탠스인데 이게 군대 내 동성합법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성애 찬반으로 점프해서 혼합 공격이죠. 혼합 기술. 예. 갑자기 혼합 기술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보수층 갈라치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예기치 않은 진보 유권자층의 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 거죠. 절반의 성공.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또 바라보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답을 했다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았던 것이. 자, 그리고 또 한 번 판세를 흔들어야 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전략이었어요. 반문재인 정서가 강력하다. 이걸 받아갈 후보가 없다. 이거죠. 출발 지점은. 그래서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나 이탈할 표를 잡고 그리고 양강 구도로 드라이브를 하면 갈 곳이 없는 보수의 보트피플이 올 것이다. 전략도 심플하고 강력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딱 승기를 잡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될 사람이 안철수면 안철수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수 표시면 반문재인 정서로 통일시킨다. 심플한 전략이고 강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공을 방해한 것은 이제 일단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할 때 한 3주간 철저히 자기 편만 지키는 전략으로 보수표의 마지노를 지켰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드가 전격 반입된 지 하루 만에 실전 운용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방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 부통령과 방한했던 미 외교정책부장관인 사드 배치는 어떤 정부도 수개월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도 왜 대선을 12일 남긴 시점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고 또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대통령도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국가적 사안을 이 시점에 결정했는가? 이런 중대사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데 대체 어떤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나요? 다음 정부는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망치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동성애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이슈가 서구사에서 이미 이 이슈가 대선에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항상 등장하죠. 항상.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등장해서 이 이슈를 놓고 이제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이 갈리고 기독교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처음인데 이건 뭐 서구사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이슈였습니다. 네, 물론 동성애 찬반은 아니고 동성혼 찬반에 대한 이슈가 아주 오래된 거죠. 네, 동성혼 찬반 네. 혹은 뭐 군대 내 동성애 네네. 합법 문제도 사실은 오래된 얘기고요. 네. 동성혼은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는 합법화하고 일부 국가는 아직도 불법이고 하여튼 이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드디어 우리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인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제기됐지만 여하간 이 이슈를 놓고 모든 후보들이 한마디씩 했죠. 네. 이건 그냥 후보들이 어제 내놓은 논평을 그 후보들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컷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또는 뭐 찬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후보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쳐다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뜻에 반한다.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엄벌해야 한다고. 네. 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제 표현으로 하면 기술, 갈라치기 기술인 거죠. 이렇게 예, 근데 혐오 발언 될 수 있는 말이어서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상으로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빠졌는데 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라는 멘트가 먼저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차별은 안 되지만 합법화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하는 게 옳다.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전향적이 됐어요. 예. 네,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명의 전선이 섰다고 이제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반길 이슈죠. 예. 각각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있는 토론회에서도 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등장하지 않겠는가. 네, 경제 관련이긴 하지만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관련이라는 건 별로 이때까지 보면 주제는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절반 이하로 토론이 되고 대부분 본인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하는데 또 사회자가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요. 대부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이크를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네. 이번엔 손석희 사장이 아니니까 남은 두 번의 토론은 본인들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무너져서 무의미한 지지율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토론 전략의 대실패다 사실은. 이건 여러 번 나온 얘기니까. 왜냐하면은 막판 한 2주 남긴 상태에서 지지율이 토론 때문에 이렇게 출렁인 거는 뭐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전례가 없거든요. 과연 남은 기간에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났던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는 따뜻하게 안보는 강하게 여기도 역시 심플한 전략이었는데 짧게 얘기하죠. 토론 경진 대응 아닌데 항상 지지율 그러니까 토론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뭐랄까 너무 집요하다 너무 모질다 이런 인상을 중도 유권자한테 줘서 확 몰리지는 않았다. 저는 이건 근데 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게 후보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당 차원에서 자 이건 잘했는데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걸 보면 당 차원 서포트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의 서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차별화하면서 사표 심리는 자극하지 않는 전략. 이 줄타기를 잘 해왔죠. 비교적. 잘 해왔는데, 남겨진 숙제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 일주일.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각 지지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흩어집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안 거론한 후보 없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3분 30초 만에 모든 후보를 다 훑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가 판단한 현재 판세, 앞으로의 과제, 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광주에 있습니다. 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시군요. 우리 김청수 누구 찍으실 거예요? 원래 이 선거 때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힘이 펄펄 나시는 분인데 요즘은 좀 여러모로 스트레스 좀 받으시죠?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김청수가 OK 3번 안철수 찍으면 되니까. 우선 현재 판세에 대한 그 대표님 견해부터 듣고 싶은데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선출된 후에 한 3주간은 급상승했고 최근 2주는 하락 국면이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철수 후보는 거의 10개월간 최저 5%에서 8, 9%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 당의 국민총선 완전 경선 투표에 의해서 후보로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연설이나 또 TV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질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한 30%가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기를 걸칠 거다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은 지난 한 2주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조정 국면이 올 거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지금 너무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또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그런다고 껑충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정도 선에서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별로 확장성이 없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좋은 지지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문재인 공포증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간 원인은 어떻게 당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조정기도 좀 있었고요. 또 뭐 솔직히 TV 토론에서 기대하는 안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철수 하면은 통합과 미래,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가 그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많은 참 말쟁이들 속에서 말쟁이요? 네거티브에 그냥 말려든 거예요. 말려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천정배 공동위원장이 그분들하고 그런 토론을